자, 오늘 특강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지금부터 그 강의를 하는데, 저는 강의하는 방식이 저 혼자서 일방적으로 떠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죄송한데요. 여기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면 찍는데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넥타이가 이렇게 아니라 아, 넥타이가 좀 잘못됐다고? 아무튼, 예. 자, 제가 저 혼자서 일방적으로 떠드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질문을 좀 하면서 제가 강의를 할 건데요. 제가 질문하는데, 그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대답을 하려고 애를 쓰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대답을 해야 되냐면, 대답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걸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제가 가름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가름이 안 되면은, 제대로 대답을 안 하면은,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걸 못 알아듣고 있네? 이런 제가 내 머릿속에서 그런 판단이 서면은, 그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럼 누가 손해야? 제가 막 헛소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누가 손해야? 내가 손해야, 여러분들이 손해야? 손해 보려고 이 아까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반응을 생각나는 대로 그냥 대답을 하면 돼요. 대답하다 보면 제대로 대답되면은 제가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게 되는 거고, 제대로 대답 못하면 내가 거기 수준을 다시 또 방향을 바꾸든지 뭐 어떤 차원을 좀 낮추든지 뭐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반응을 하라는 얘기야. 알았죠? 저 녹화하고 있었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리고 재밌을 때는 웃기도 하고 물어볼 때는 적당히 대답도 하고 이렇게 해야 그게 되는 거야. 상호작용이야, 이제. 수업도 1시간 내내 일방적으로만 착 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알았죠? 네. 대답이 좀 약하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제목이 우리 인간 행동의 이해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 많이 이해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이게 힘들 때가 언제예요? 스트레스 받을 때.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쵸, 이해가 안 될 때죠. 누가 이해가 안 될 때야? 그죠? 나에 가까운 사람이 이해가 안 될 때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나 안 되나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죠? 이해가 안 되고 그 사람도 이해가 안 되고 또 내가 이해받고 싶은데 이해를 안 해줄 때, 이때가 제일 힘들지 않아요? 전혀. 그런데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뭐 별로 아주 많이 힘들어요. 남들이 날 이해 못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해한다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이해하지 못하면 힘들고, 나도 이해받지 못하면 또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이해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따져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행동을 다 이해할 수 있냐? 응? 그죠? 이해 못하는 걸 왜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 이해 못한다고 그래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이해 안 해준다고 또 뚜껑 열리고 이렇게 되느냐 말이야. 왜 그래? 같이 살려니까. 같이 살려니까? 그래요, 맞아요. 같이 살려니까. 같이 안 살면 막 이해 안 해줘도 상관없고 이해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 그죠? 그래서 이해를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해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대로 인정해주면. 인정해주면. 그걸 이해하려고. 상대방이 대부분 상대방이 입장이 되면 가장 쉽게 이해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상대방 입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고양이가 지 생각하듯이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상담에서도 공감을 배우는데, 공감을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뭐 어쩌고 그렇게 공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이해를 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원래. 쉽지 않는 건데. 우리는 근데 이제 어떤 특별한 관계가 되면은 특별한 기대가 생깁니다. 특별한 관계란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특별한 기대가 있는 사이를 특별한 관계라 그래요. 그죠? 제 말이 틀리면 얘기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처음 만난 사람들 있고, 뭐, 온라인상에서 만났지만, 오프라인에서 처음 만났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기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 특별한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몇 번 자주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친해진다는 건 그만큼 기대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기대가 생기기 때문에 그 기대를 채워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소망하는데 그게 기대가 안 채워지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힘든 거야.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근데 원래는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서로가. 옛날에 그 노부부가 그 TV에 그 나와서 최양락 씨가 진행하는 그 무슨 장수만세인가 그 프로그램에서 부부가 40년인가 50년 같이 살고 그 할아버지가 사자성어를 설명하고 할머니가 맞추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도 있나 모르겠네요. 거기에서 할아버지가 당신하고 나 사이 이렇게 설명하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렇죠. 왼수. 넉자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예, 평생 왼수 이렇게. 평생을 같이 살고도 그렇게 돼요. 그 할아버지가 설명하려고 했는 게 뭐였는지 그죠. 기억하시네 이분들은. 천생연분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할머니는 왼수. 그것도 평생 왼수.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참 우스워. 그 당시는 우스웠는데 생각해보면 해볼수록 가슴 아픈 일이야. 이건. 우스울 일이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되면 근데 우리가 사람을 잘 이해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상담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학문이잖아요. 그죠? 사람을 이해해서 제대로 이해해야 도울 수 있다. 이런 전제 조건이 깔려 있죠.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해서 오늘 오신 거잖아요. 여기 다 오신 분이니. 이해하는 분들은 안 와도 돼요. 그래 오늘 가봐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나. 이래갖고 다 오신 거죠. 그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잘 들으셔갖고 이거는요 제가 제대로 저도 그동안 사람을 상대하면서 한 20년 이상 사람의 문제를 상대하고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깨우친 노하우를 한꺼번에 다 해주고 싶은데 다 해줄 수는 없고 압축하일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압축하일로. 요즘 참 좋은 말이야 그게. 압축하일로 전달해주면 여러분들이 탁 받고 잘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풀어쓰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풀어쓰기를 하려면 여러 가지 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 각자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될 때는 옆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고. 그래서 이 강의는요 한 번 들어가 제대로 이해될 강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녹화를 이렇게 떠놓으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와서 듣고 또 다음에 또 계속 몇 번 듣고 해보면 들을 때마다 그 전에 안 들리던 게 들릴 수가 있어요. 깨우치지 못하는 게 깨우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수없이 반복해서 들어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잘해주면 체계적으로 착 정리해서 이렇게 하는데 반응이 시원찮으면 나도 혼란스러우면 이 녹화한 게 다 엉터리가 될 수가 있어. 자, 우리가 사람의 행동을 사람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사람을 잘 이해하는 거 봅시다. 사람을 잘 이해하려면 아까 몇 가지 물어봤는데 뭘 알아야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뭘 알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그죠. 예. 우리 구교준 씨가 잘 얘기 잘하네. 발달 과정을 잘 이해해야 돼. 발달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달 심리학을 배우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각자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이렇게 되는데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나이에 따라서 그게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어린애가 생일 선물로 엄마 생일 축하해요 그 선물 사왔는데 뜯어보니까 장난감이야. 유치원애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아이고 이뻐라 내 새끼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초등학교 고학년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엄마 생일 선물 사왔는데 장난감이야. 그럼 한 대 얻어맞죠?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왜 한 번은 어린애가 하면은 칭찬받고 좀 큰 놈이 하면 칭찬 못 받고 그럴까? 나이 때 많이 그죠. 발달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또 가정생활하면서 지금 현재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아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결혼을 한다면 30세에 결혼하면 30년 동안 전혀 다른 환경에 살아오다가 30년 됐는데 그때 이렇게 행동하고 드러나는 걸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발달 과정을 잘 이해하면은 그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발달 과정을 잘 공부를 알고 나면 몇 세 때 어떤 발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발달이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정상으로 나타나는지 어떤 그걸로 나타나는지 이것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이면 아, 이 사람 언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문가라는 건 현재 상태를 보고 과거를 유추해내는 게 전문가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병에 대해서도 의사들이 잘하는 건 병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해갖고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아는 게 의사야. 그래서 현재 상태를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프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무슨 병이고 어떻고 해갖고 딱 집어서 거기에 처방을 해주는 거야. 그게 의사죠. 여러분들 이제 사람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발달 과정을 필히 알아야 돼요. 이 발달도 여러 가지 발달이 많이 있습니다. 인지 발달도 있고, 행동 발달도 있고, 도덕 발달도 있고, 사회성 발달도 있고, 심리 발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발달 다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부 때는 그냥 발달 심리학 한 과목으로 통틀어서 배우지만 대학원을 가면 이제 영역별로 나눠서 배웁니다.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 발달 과정을 알아야 돼요. 자, 또 뭘 알면은 또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성격도 이해해야 되죠. 성격. 사람마다 다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이 성격 특성도 달라요. 내면의 모습, 외부적으로 보이는 이 생김새도 다르지만 내면의 모습도 다른 거예요. 이게 성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한 상황을 보고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그 성격이 다른 거야. 그래서 요즘은 성격을 알면 뭘 할 수 있다 뭐 이런 제목으로 막 강의도 하고 막 그러죠. 그 성격을 아는 게 중요해요. 성격 잘 압니까? 자기 자신의 성격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또 구분을 잘해야 돼요. 성격이란 말과 성질이란 말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성질이란 말, 성격이란 말을 똑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한 건 성질이란 말을 하고 성격하고는 전혀 달라요. 성격은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사람만의 특성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특성, 이걸 성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성격도 좋다 나쁘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특성이 있다 저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성격도 어빌리티가 아니고 스트레이트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뭘 알면 도움이 될까요? 사람을 이해하는데? 환경?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사회적인 특성이라고, 사회 심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회 환경과 사람의 심리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 사람이 혼자 있을 때랑 여러 사람이 있을 때랑 행동과 태도가 달라지고 남자랑 여자랑 섞여 있을 때랑 동성끼리만 있을 때랑 또 달라요. 그죠? 남자들도 저처럼 이렇게 넥타이를 맸을 때랑 예비군 군복으로 갈아입었을 때랑 어때요? 완전히 개망나니가 되죠? 그 다른 거야. 그 사회심리가. 사회적,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회심리, 그 외에도 사회적인 특성에 따라서 또 오는데 우리가 첫인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저하고 처음 봤는데 첫인상 있죠? 사회적 호감을 느낄 때 첫인상 연구도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라든지 뭐 첫인상이 좋아야 끝까지 좋은 게 상당히 좋은데 가장 안 좋은 게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볼수록 여러분들 게 제일 안 좋아요. 그 처음부터 너무 잘 보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그저 그랬는데 볼수록 괜찮다 이게 제일 좋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하잖아. 처음에는 잘 보이다가 나중에는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해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이렇게 나중에 평을 안 좋아요. 잘 보세요. 그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막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무던하게 그냥 자기 할 일만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하면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뭘 알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게 이게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남녀 간의 특성 차이를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까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도 했는데 평생을 같이 살고도 서로 몰라갖고 평생 왼수라 그러고 그러는데 특히 남자들이 여자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자들은 그래도 남자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잘 이해를 못해요, 사실은.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남자가 아는 여자의 모든 것 이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얼마나 유명하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사보라고 막 그러는데 남자가 어떤 사람이 가서 서점에 가서 책을 하나 싹 빼서 봤더니 속에 이게 전부 백지만 있더래요. 아무것도 없더래요. 도대체 이 책이 잘못됐나 해가 다른 걸 골라봐도 또 그렇더래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죠?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그 모든 건데 하나도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들이 억울하죠. 좀 이따가 한번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얼마나 하나, 여자가 남자들이 얼마나 하나, 이죠. 이 부부 간에 맨날 이걸 몰라갖고 그렇게 부부 싸움이 심해요. 제가 법원에서 이혼 조정 많이 해봤는데 이혼하는 첫 번째 이유가 성격 차이다 이렇게 이유를 밝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고 남녀 간의 특성 차이예요.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서로 몰라요. 몰라서 성 차이, 성격 차이가 아니고 성 차이를 몰라요.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또 뭘 알면 될까요? 여러분들 배우잖아요. 이상심리도 배우잖아. 정상과 비정상을 알아야 사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상이 어버너말. 정상을 알려면 비정상을 알아야 되고 비정상에 대해서 알려면 정상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심리를 배우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 가족 특성도 배우죠. 가족 상담도 배우고 가족 관계나 이런 것도 배우죠. 그래서 이게 엄마의 입장이 다르고 아빠 입장이 다르고 첫째 입장이 다르고 막내 입장이 다른 거죠. 중간의 입장이 다르고. 그래서 형제들 중에서도 몇 번째냐에 따라서 이게 성격이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죠. 장녀 혹시 나의 장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장녀들이 상당히 좀 불행한 삶을 살기가 상당히 쉬운 포지션이야. 엄마가 너무 삶이 힘들면 누굴 붙들고 얘기해요? 장녀를 붙들고 얘기합니다. 이 장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좀 커서 들으면 괜찮은데 좀 너무 어릴 때 들으면요. 그 엄마의 힘든 게 모든 게 그 엄마의 그 힘든 걸 주변 사람 누구냐 특히 아빠 때문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빠를 바라볼 때 아빠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엄마의 입장에서 남편을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자기 장녀를 붙들고 너무 일찍부터 장녀를 붙들고 얘기하면 장녀가 그 엄마하고 여러분들이 상담에서 배우는 그 동반 의존이 돼버립니다. 동반 의존이 되면 불행한 삶을 살기 시작.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야. 옛날에는 그런 장녀를 철이 일찍 들었다 그러고 아주 대견스럽다 그러고 이렇게 또 저 칭찬을 했어요. 그죠? 그 일찍 부모화 되는 거야. 그래서 거의 뭐 결혼해갖고도 거의 엄마처럼 동생들 다 보살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몰려오면은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사는지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저런 얘기 해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야. 혹시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사람 있으면 오늘부터 수도해야 돼요.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얘기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인지심리라고 해서 이 사람의 이렇게 머릿속에서 정신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정신과정. 근데 컴퓨터로 뭘 입력을 하면은 그게 데이터가 입력이 돼서 어떻게 처리가 돼갖고 어디에 저장이 됐다가 다시 불러오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과정을 이 사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좀 자세히 알아야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냥 행동할 때, 말이나 행동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인지 과정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외에도 알아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이런 걸 다 공부를 제대로 해갖고 완벽하게 알면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왜 그런지 다 보이는 거야. 이거 제대로 공부를 안 해도 직관이 있는 사람들은 금방 또 좀 웬만큼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제대로 공부를 하고 제대로 이렇게 꿰야 되는 거예요. 잘 꿰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책으로만 공부하지 말고, 그 전문가 밑에서 이렇게 가끔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이렇게 특강하는 걸 잘 참석을 하고 상담을 실제로 이렇게 받아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 구슬이 서만이라도 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꿰지면 그때부터 이제 완전한 자기 있게 돼요. 머리로만 절대 공부하지 마. 상담은 지혜의 학문이고 가슴으로, 몸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강이 있을 때는 몸으로 와서 떼와야 돼요. 책으로 강의로 들어가고는 절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걸 다 압축 파일로 전달해 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 근데 이 요소가 다 들어갑니다. 세밀하게 다 건드릴 수는 없지만 이 요소가 다 들어가는 걸 한꺼번에 압축을 해서 전달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답을 잘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제 제가 설명을 하는데 발달 과정을 축으로 놓고 설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달 과정을 축으로 해서 쭉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그 집어넣을 거 넣어서 이렇게 설명할 테니까 그 발달 과정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하란 말이야. 저 뒤에 있는 사람들도 대답을 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태아 때부터? 수정 전부터. 얼마 전부터. 부모가 만나서 네. 참 힘든 거죠. 사실은 물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저 아담 때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거기까지 갔다 오려면 너무 힘들잖아. 오늘 밤새도록 해도 모자라고. 그래서 임신 때부터 해야 되는데 임신하기 전부터 잠깐을 해야 됩니다. 왜? 제가 그동안 많은 사람을 이렇게 겪어보니까 옛날에 자녀들이 보통 10명씩 나왔잖아요. 요즘 한둘밖에 안 났지만 10명 나왔는데 첫째부터 10째까지 다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똑같은 엄마 아빠 밑에 자라고 했는데 그 다른 이유가 뭘까요? 유전자는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예? 그때 당시에 엄마가 받는 스트레스가 예, 그런 것도 다르고 이제 환경하고 상호작용하는 그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단 한 가지 이유로는 그럴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유전적인 게 언제 결정되느냐면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질 당시에 엄마 아빠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여자들은 이 난자가 한 달에 하나씩 딱 만들어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한 달에 2개 만든 사람 있어요? 없죠? 한 달에 하나씩 딱 만들어져서 이게 수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배출이 되고 안 되고. 근데 문제는 이게 남자예요. 남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정자가? 수도 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있는 우리 남자분들 다 고환 속에서 정자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언제 만들어진 놈이 배출돼갖고 어떤 그 중에 하나가 수정이 되는데 어떤 정자가 수정될지 몰라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남자가 평상시에 늘 태교를 해야 되는 거야. 남자분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가서 잘 전달해 주세요. 남자들이 평상시에 늘 태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 언제 만들어진 정자가 수정될지 몰라요. 근데 여자들은 딱 그거 하나가 수정되느냐 안 되느냐. 요번 달에 태교를 못했으면 다음 달에 임신하면 돼요. 태교를 잘 해갖고 한 달 미루면 돼. 근데 남자는 언제 만들어진 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이 되고 그러면 임신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자, 임신했을 때 뭘 해야 되나요? 그 태교를 해야 되죠. 자, 임신해서 애를 낳아보신 분들 중에서 태교 해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안 해보신 분 손 들어봐봐. 다 해봤어요?
아니, 임신해서 애를 낳아본 사람 중에서 애 낳아보지도 않고 손 들으려고 그래. 다 해봤어요? 왜 했어요, 태교를? 예? 하면 좋다니까 그냥 한 거야? 아이가 제대로 난 너무나. 네. 해보니까 어때요? 제대로 한 사람과 제대로 못한 사람과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느낌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생각했을 때 나는 생긴 애는 걔도 아빠를 좀 좋게 생각하는. 그리고 내가 조금 컨디션도 안 좋고 막 이때 이제 임신된 애는 아무리 내가 이렇게 막 좋게 해도 걔 기본적인 성향이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그동안 그 상담을 하면서 많은 그 경험을 해보니까 태교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태교를 280일 동안 태교를 잘 하면은 나중에 태어나서 10년 이상 여러 가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교육한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게 태교예요.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 만큼 태교가 중요해요. 280일 해서 10년 이상 교육한 효과가 있다면 투자할 만해요? 할 만해요? 그만큼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럼 태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어떤 태교를 해야 될까요? 엄마가 많이 편안하게 가서 우리 사람이 아까 제가 얘기를 빠뜨렸는데 사람이란 존재가 지적이고 정서적이고 이 의지적인 일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적인 태교만 많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지적인 데만 추구를 해요. 공부를 하더라도 전부 지적인 것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지정의가 조화가 돼야 돼요, 사람은. 조화가 될 때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야.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정신병이 많으냐? 너무 지적인 데만 추구해갖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은, 지와 정서가 안정이 되고 조화가 되면은 절대 정신병 걸리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지정의가 조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화가 잘 돼야 되는데 언제부터 조화 안정이 돼야 되느냐면 이 태교 때부터 정서적인 태교를 해야 돼요. 지적 태교를 하면 안 돼요. 정서 태교를 잘하고 정서가 안정이 되면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아이가 만들어지잖아요. 잘 만들어집니다. 잘 만들어지고 이제 세포 분열이 끝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형성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뇌가 발육이 되기 시작합니다. 뇌세포가 만들어지고 뇌가 발달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정서적으로 잘 안정이 되면은 지능이 높은 아이가 태어나요. 정서가 불안정해갖고 문제가 생기면 지능이 낮은 아이가 만들어져요. 뇌 발육이 잘 안 돼요. 아이의 지능지수는 엄마, 아빠 지능지수 더하기 나누기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게 아이의 지능지수예요. 그래서 정서태교를 잘하면 플러스 10쪽으로 가고 잘못하면 마이너스 10쪽으로 가면 두 차이에는 20만큼 차이가 있어요. 엄청 차이가 돼요. 엄마가 머리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가 그게 있는 거예요. 엄마가 태교도 잘하고 여러 가지 신경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면 건강한 아이가 뿐만 아니라 지적인 또 우수한 아이가 태어날 수가 있는 그게 있는 거예요. 지능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야 돼요. 지능은 뭐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가 두 개 다 돼야 되는 거니까. 그 임신했을 때 정서태교를 잘해야 돼요. 정서태교는 태명을 지어주고 아이하고 태담을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하는데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느낌을 주고받는, 필링을 주고받는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오늘은 날씨가 이렇구나. 정말 이렇게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막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네가 이렇게 잘하고 이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해갖고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그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엄마도 얘기하고 아빠도 얘기해야 돼요. 뱃속에 있는 아이는 엄마의 목소리와 아빠의 목소리 어느 것에 더 잘 반응할까요? 그죠? 아빠 목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연구 결과에 나왔어요. 엄마 목소리보다 아빠가 얘기해주면 훨씬 더 얘가 반응을 더 잘하고 더 잘 받아들여요. 이 아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얘기를 제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강조해서 할 건데 부모의 역할 중에 대부분 지금까지는 엄마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해갖고 엄마를 너무 얽매여놨어요. 물론 엄마의 역할이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빠의 역할이 엄마의 역할 못지않게 아주 중요해요.
어떤 측면에서는 엄마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은 아빠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빠들은 거의 애 낳는 데만 기여하고 양육하는 데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 이 사회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 출발되는 수도 있어요. 태교를 잘해야 하는 게 중요해요. 태담을 잘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지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아이가 더 혼란스러워요. 안정이 되는 게 중요해요. 이때 뱃속에서 임신하지 못할 상황에서 임신을 하면은 거부당하게 되죠. 그래서 애를 지우려 하다가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는 제가 임상적으로 보니까 많은 경우에 자살하고 연결됩니다. 거의 대부분. 요즘 현대인들이 자살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로 죽는 숫자가 교통사고로 죽는 숫자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하루에 40몇 명 교통사고로 죽는다는데 그보다 더 많다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인구가 부족해갖고 일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가장 이길 수 없는 요인 중에 첫 번째가 인구 부족이야. 자살하는 숫자만 줄여도 국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데 그 뱃속에서 거부당했으니까 전부 다 자살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잘 나갈 때는 괜찮아요. 내가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잘 풀려나갈 때는 괜찮은데 문제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오토매틱으로 이렇게 사느니 죽으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 있나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는 정상이에요. 근데 그게 여기 머물러 있으면 문제예요. 이 머물러 있는 사람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엄마한테. 나 가졌을 때 혹시 나 떼내려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 정말이에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거예요, 그게. 정말 여러분들이 임신하지 못할 상황에서 임신을 하면 안 돼요. 일단 임신을 했으면 제대로 잘 양육을 할 생각을 해야지 떼내려고 하면 안 돼요. 뱃속에서 다 알아요. 2, 3개월만 지나면 하나의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느끼는 거 다 느끼고 말하는 거 다 들려요, 안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나이로 태어나면 1살이 나이가 맞는 거예요, 그게. 그냥 뱃속에서 그냥 지내는 게 아니야.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건 다 갖추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태교를 잘 해야 되고. 이때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나중에 자살하고 연결되니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때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부모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산만한 아이가 됩니다. 엄마가 임신 중에 태교를 잘 못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면 그 아이는 자라나면서 상당히 산만한 아이가 됩니다. 근데 산만한 아이를 보면 엄마나 교사나 어디서 가던 사람들이 자꾸 너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막 야단을 치죠. 혼내키죠. 야단을 치고 혼을 내키면 아이가 정서적으로 더 안정이 되나요? 불안정해지나요? 그 산만한 걸 다른 표현을 하면 정서적인 불안정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불안정이 더 가중이 되는 거죠. 잠시 조용히 있다가 조금 있다가 더 액팅이 더 심해져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부모나 교사들이 이 자식이 날 무시하네 이런 거야. 걔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더 산만해집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산만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되는데 그걸 주변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부정적으로 하니까 얘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성숙이 되고 좋아지려면 긍정적으로 달라지려면 좋은 만남을 가져야 돼요.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런데 좋은 관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더 갈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산만한 그 자체가 문제지만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상적으로 긍정적으로 경험을 해야 할 기회를 다 놓치게 돼요. 그럼 거의 건강하게 발달되지 못하는 거. 그럼 문제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늘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인격장애가 만들어서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임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죠. 이렇게 태교 안전 가운데서. 이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태어나서 길게 너무 자세히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대충 압축 하려고 전달한다 그랬으니까 18개월 될 때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임신을 하고 그래서 태어나면 얼마나 소중한 그죠? 얼마나 소중한 아이예요, 그 집에서. 그래서 아이가 잘 보살펴주죠. 아이가 똥 쌌다고 패대지도 않고 운다고 야단치지도 않고 무슨 짓을 하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하고 받아주죠. 그렇게 할 때 아이는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을 신뢰하는 그 신뢰감이라는 이 정서가 발달이 됩니다. 신뢰감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뜻, 개념. 아까 개념 정의를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 신뢰한다는 뜻. 믿는다 이게 뭐야? 여러분들이 뜻도 잘 모르면서 이렇게 신뢰한다는 말을 사용한 건 아니잖아요. 믿는다는 얘기는 상대방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죠. 네가 무슨 교수냐, 자격증 내놔 봐라. 이렇게 따지지 않고 제가 강의를 하니까 그냥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믿는 거예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즉,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갓난아이를 부모가 정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떤 경우든 그렇다고 무시하지 않고 내팽개쳐 두지 않고 걔가 혹시나 잘못 조금만 울면은 어디가 아파서 울까 어떻게 해서 울까 하면서 다 관심 가져주고 보살펴주고 수용하면서 절대 이게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수용을 해줄 때 그게 신뢰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게 신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잘 이해되세요? 네. 그럼 질문을 다시 정확하게 한 번 더 할 테니까 잘 들어야 돼요. 이런 신뢰감이 왜 만들어지는 걸까? 있는 그대로 그 아이를 받아줬기 때문에. 아, 그거는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까 이거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 그거에 대한 답이고요. 왜? Why? 왜 신뢰감이 이 생의 첫 번째 단계에서 이때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냔 말이야. 만들어질까요? 생존을 위해서 생존. 조금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 생리 현상들을 반인이 있었을 때 부모가 다 이렇게 그냥 해주고 도와주고 이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만 하시네, 아까. 그건, 이렇게 하면 발달되는 거야. 어떻게 해서 발달됐느냐 하는 걸, 그걸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거잖아. 근데 나는 왜 이게 만들어지느냐 말이야. 엄마란 존재가 자신의 생명에 살아가는데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주어야만 존재 가치가 있고 자기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도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풀어낼 수 있다. 예, 좋아요. 다른 분도 대답을 좀 해봐요. 다른 분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나 이렇게 좀. 원할 때 필요할 때 해주니까는. 자, 신뢰한다는 뜻이 제가 좀 전에 설명을 할 때 어떤 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내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라 그랬죠. 거기까지는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해야 그다음에 그런 신뢰가 만들어져야 그게 신뢰인데 그런 신뢰감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그다음에 이 세상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수용할 수가 있어요. 수용하고 이거구나 저거구나 이래갖고 세상이 어떤 곳인지 하나하나 탐색을 해가는 거야. 탐색을 해가서 내가 세상을 적응을 하고 생존을 해야 되는 게 거기에 있는 거야. 근데 요걸 조금 더 확대해서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확대해서 조금 더 한 단계 나가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사람이 산다는 건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관계를 맺고 사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들하고 오늘 저하고 관계를 맺는데 이제 관계를 맺는데 관계 맺을 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죠? 신뢰죠. 몇 번 이렇게 말을 섞어보니까 믿을 놈이 못 돼. 관계를 못 맺어요. 믿을만 해야 관계가 맺어져야 관계를 맺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그 생존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그 신뢰감이 만들어져야 거의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거칠 수가 있는 기초가 되는 거야. 이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불신감이 만들어집니다. 불신감이 만들어지면 정상적인 발달이 안 돼요. 이 불신감 상태에 있는 사람이 저증이나 어부증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이 단계에서부터 벌써 문제가 생겨갖고 이 상태에 머물러 버립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감정, 이 정서가 제대로 이렇게 환경이 되지 않으면 그 상태에 머물러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동창회 가면은 초등학교 때 느꼈던 그 감정이 느껴져요. 그죠? 특히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더 부정적인 감정에 더 오래 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 볼 때마다 그 감정이 올라와요. 10년 지나도 올라오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도 올라와요.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단계에 고착돼 버린다니까. 이 생의 첫 번째 단계에서 불신감이 만들어져 보세요. 더 이상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만 커나가고 다른 거는 조금 되지만 너무 기본적인 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어떤 누구도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 자기도 못 믿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쪽이 그 사람은 원래 결혼도 못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결혼을 한 거야. 어떤 누구하고도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변화될 가능성이 제로야. 여러분들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세히 보면 특징이 뭐냐면 어떤 누구하고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가 안 돼요. 누군가하고 계속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성격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하고 좀 하고 끊고 저 사람하고 끊고 다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신뢰감이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신뢰감이 그래서 그게 신뢰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누구나 다 신뢰감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사람은 없고 불신감하고 같이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이쪽이 많은 게 좋은 거야. 불신감이 많은 사람들은 식당을 가면 물을 주면은 물컵에 뭐가 묻었나 안 묻었나 머리카락 빠졌나 안 빠졌나 이거부터 봅니다. 그게 잘못되면 성격적인 결벽증하고 연결이 되면 아주 문제가 생깁니다. 그나마 그거하고 관련이 없으니 좀 덜 연결되면 다행이죠. 어쨌든 이 18개월 될 때까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알겠죠? 이때 부모, 엄마, 아빠가 다 이렇게 잘해줘야 돼요. 양쪽이 같이.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 자세한 건 나중에 발달심리 시간에 따로 배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 4세 때까지 18개월이 지나면 아이는 걸어 다닐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몇 개월쯤 돼가 그러는지 기억나세요? 네? 원래 옛날에는요, 50년대, 60년대 이때는 18개월 돼야 걸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렇게 사람이 영양 공급이 잘 되고 아이들이 이 보행기도 빨리 발달이 되고 뭐 그런 기구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해서 아이들이 근육이 더 빨리 발달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12개월 지나면 거의 걸어요. 돌 전에 걷는 게 요즘 돌 지난 즈음에 걸으면 늦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신체적인 정상적인 발육 단계는 18개월 돼야 걷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아마 이렇게 그런 보육기나 이런 거 영양이 공급이 덜 되고 이렇게 그 보행기인가 그걸 다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옛날에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대학 들어가서 제가 처음 들어가서 발달심리 배울 때 18개월 때 첫 걸음을 뛴다 이렇게 배웠다고. 지금은 그렇게 안 배웠지만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모든 게 다 새롭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게 모든 게 새로우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적응해서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헤쳐나가려면 세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알려면 세상을 탐색을 해야 되는데 탐색을 하려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되잖아. 움직일 수 없을 동안 이게 1년 내내 이렇게 있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할 노릇이야. 그래서 아이가 돌 지나서 걷기만 하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앞으로 쫓아가면서 별짓을 온갖 저지를 다 하면서 돌아다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돌 지났는데 막 쌀떼고 돌아다니면서 막 저지를 하면은 아이가 얘가 건강한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왜 저렇게 별날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알았죠?
근데 이 세상을 탐색하는 거는 뭘로 탐색을 합니까? 네? 오감으로 하는 거죠, 오감. 여러분들 그런 걸 다 배웠잖아요. 오감이라는 거 안 배웠어요? 오감 중에 제일 먼저 발달되는 게 뭘까요? 생존하고 관련된 게 제일 빨리 발달되게 돼 있어요. 뭘까요? 생존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야? 숨 쉬는 거잖아요. 밥은 며칠 안 먹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숨은 제대로 깨끗한 공기를 쉬어야 되는데 이 가스를 잘못 마시면 죽잖아요. 그 태어나면서부터 이 후각은 완벽하게 발달됐었잖아요. 어른들보다 더 예민해요. 신생아도. 눈은 잘 안 보여요. 촉각도 아직 제대로 못 느껴요. 그래서 그 8일 만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걸 해도 별로 애들 통증을 그렇게 많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감을 통해서 다 경험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오감 발달이 이 18개월 전에 다 발달되지만 그 본격적으로 탐색하는 건 18개월 이후에 탐색을 합니다. 돌아다니니까 다 탐색하면서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저때 오감 발달 놀이를 하는 거야. 저때 오감 발달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자연 속에서 막 헤치면서 이렇게 온갖 경험을 다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아이를 키울 때 벌써 저때부터 18개월 되기 전부터 벌써 공부를 시키기 시작하죠. 얘가 저거 혹시나 이렇게 잘 빨리 하라고 피아노, 냉장고 서 붙여놓고 막 저거 빨리 외우라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정서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해요. 그래서 탐색을 하면서 애들이 처음에 손에 닥치는 대로 이렇게 만지는 대로 다 입으로 갖고 가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질 때 느낌 이상한 건 안 만져요. 뜨거운 거 만질 때 옆에서 엄마가 뜨거! 이렇게 얘기해 줄 때 뜨겁다는 개념이 익히게 되는 거야. 야, 50도 넘는 건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죠? 아야 얘기도 뭐가 찔렸을 때 아야! 이렇게 옆에서 얘기해 줄 때 아야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죠. 야, 그래서 그때는요, 이 오감을 통해서 제대로 된 경험을 잘 하는 게 그 자체가 산 공부예요. 그걸 제대로 탐색을 해야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는 거예요.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자연적인 경험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깨우쳐야 그걸 제대로 깨우치기 위해서 아이들은 온갖 저지를 다 하는데 이때 많은 부모들이 저지를 하게 도와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막죠. 왜 그렇게 막아? 뒷감 나가기 힘드니까. 다 엄마가 뒤치워야 되니까. 아이는 살아야 되는데 귀찮은가 정도가 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세상을 탐색해서 알아가야 되는데 엄마들이 이렇게 모르니까 그런 거야. 이게 뒷감당하기 힘들고 또 애가 다칠까 봐. 그죠? 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하니까 내가 대신 다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할 때 아이는 엄마가 뒷감당하기 힘드니까 못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아이일까? 아니죠. 나는 탐색을 해야 돼. 못하게 하면은 아이는 어떨까요?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는 세상과 자기를 탐색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자기 탐색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제가 붙였어요. 이거는. 에릭슨은 이걸 자율성이라고 마음껏 지 맘대로 탐색한다고 해서 자율성이라고 붙였는데 저는 세상과 자기를 탐색하는데 이걸 못하게 제재를 하면은 아이는 이때 인지가 발달이 덜 됐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 있거나 납득되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존재가 거부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나를 못 살게 구는 느낌이 드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본다고 왜 쳐다보냐고 막 소리 지르고 안 쳐다보면 안 쳐다본다고 소리 지르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라고요. 그게 내 존재가 완전히 묵살되는 느낌. 그게 뭐냐면 수치감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수치감이라 그래서 뭐 쪽팔리고 창피한 거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짓밟히는, 거부당하는. 그래서 이 수치감을 느끼면 사람이 뚜껑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인격이 있는데 수치감이 느껴지면 인격이 통일이 돼요. 알아요? 뚜껑 열리면 누구나 다 똑같은 거야. 뚜껑이 얼마나 자주 열리느냐
민감하게 열리느냐 이게 인격의 차이예요. 이 수치감 상태에 있는 사람을 성격장애라 그래요. 이해되시죠? 너무 쉽잖아요. 이 성격장애는 지 맘에 안 들면 다 화가 납니다. 이 쳐다보면 꼬라본다고 뭐라 그래요. 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강력한 사건들이 다 저 수치감 때문에 일어납니다. 남 되면 불 지르는 거 성격장애가 지른 겁니다. 수치감 때문에. 내 요구를 어디서 안 들어주면 엉뚱한 데 분노가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대구 지하철 방화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회에서 불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방화범들이 대개가 이 수치감. 지존파, 막가파 이거 다 수치감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성격장애들이. 부모를 토막살해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애인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에서 총기도 탈취하고 군대 내무반에 수탄 까던지고 이렇게 자기 선임이 자기를 좀 기합 줬다고 이렇게 하는 거 다 그 수치감 상태에 있어. 여러분들도 수치감을 느끼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폭력도 이 수치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이 성질을 확 내면 그걸로 꼬리를 내려야 되는데 뭘 잘했다고 소리치고 이렇게 되면 뚜껑이 열리면 그때부터 이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수치감 상태에서 저질러지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이 선생님 두들겨 팼다. 이게 애는 잘못했는데 선생님이 야단을 치는데 그 아이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얻어맞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지가 잘못한 걸 아는데 성격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잘못한 거 자기를 건드린다고 뚜껑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성격장애들이 건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해요.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결혼을 안 한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 얼마나 뚜껑이 자주 열리나 이걸 테스트를 해보고 배우자를 선택을 했어요. 그럼 절대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요. 술 먹여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뚜껑이 열리는지 사람의 정신건강 척도 첫 번째가 화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예요. 화가 얼마나 자주 나느냐 이거고 화났을 때 그런 사람들은 화나면 조절이 안 돼요. 알았죠? 결혼 전에 이걸 들었어야 되는데. 수치감이 그래서 많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강력 사건들이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각자 다 그 자기만의 자존심이 이걸 건드리면 다른 부분은 다 참을 수 있는데 이걸 건드리면 뚜껑이 열리는 거야. 그게 뭔지를 알아내야 돼요. 각자 자기 자신이. 그게 나의 핵심 감정이에요. 그걸 알고 있어야 부부관계에서도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이 부분만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다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회생활 하다가 나도 모르게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이 발끈 화를 내면 저 이상한 놈이다 그러지 말고 얼른 저 사람의 수치감이 저거구나. 빨리 지혜롭게 알아차리고 한 발 물러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거기다 들이대고 같이 맞붙으면 사람이 한번 그렇게 관계를 망가지고 나면 그다음부터 계속 망가지는 쪽으로 갑니다. 부부싸움도 그래서 적당히 하고 말아야지, 스톱을 해야지 계속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파워게임이라 그래요. 부모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파워게임 하면 둘 다 윈이 아니라 둘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기 자신의 수치감 영역이 어느 건지 잘. 이때 이 단계에서 부모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냐에 따라 수치감 영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때까지는 노는 거 봐서 노는 게 잘 모르지만 남자 여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때가 지나면서부터 남녀 간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이때예요. 이때예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애들은 저때 주로 잘 갖고 노는 장난감이 뭐예요? 총, 칼, 로봇 이런 거. 야, 넌 남자니까 이런 걸 갖고 놀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안 그래도 그렇게 하죠. 왜 그럴까요? 여자애들은 뭘 잘 갖고 놀아요? 인형 머리 빗기고 업고 다니고 젖먹이고 막 이러죠. 넌 여자니까 이렇게 놀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해도 그렇게 하죠. 왜 그럴까?
응? 기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대답을 하면 이게 잘하시네. 기질적인 차이가 있다. 왜 그런 차이가 있냔 말이야. 여자는 관계지향적이고 예. 남자는 성취지향적이고. 예. 그 남녀 간의 이게 영원한 미스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이 남자에 대해서 심리학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남자는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일이 인생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여자를 연구해보니까 여자는 관계지향적인 존재였단 말이에요. 자, 일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죠. 남자가 힘이 더 센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자 패라고 힘센 게 아니고 일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근육과 골격이 더 여자애들보다 더 발달돼서 태어나요. 그래서 아들 낳는 게 딸 낳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아들 낳았다고 소고기 미역국 끓여주는 거야. 알아요? 딸 낳았을 때는 덤으로 해주는 거야. 농담입니다, 이거. 관계 맺을 때 필요한 건 정이에요. 여자애들이 정스럽죠. 과학이란 건 어떤 것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설명만 할 뿐이지 원인까지는 몰라요. 밝혀내지 못해요, 과학은. 단지 이렇다 이렇게 밝혀내는 건데, 오해하지 않고 잘 들으세요. 저는 크리스찬인데 그 성경에서 보니까 제가 이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그 사람을 만들 때, 남자를 아담을 먼저 만들 때 그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일을 제일 먼저 시키더라고요. 어떤 일을 시키느냐?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그 남자에게 맡기더라고요.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었더라고. 근데 처음 시킨 일이 뭐냐면 동물들 쫙 만들어 놓고 동물들이 아담 앞을 지나가게 하고 아담이 동물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하나님이 시켰어요. 그 적은 코끼리, 뭐 사자, 호랑이 이래 갖고 그 동물 이름이 아담이 지어준 거야. 중요한 건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하와를 만들 때는 이 아담을 돕기 위해서 만들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돕는다는 건 하나는 명령하고 하나는 복종하고 이게 돕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이렇게 메꾸어 주는 게 돕는 거예요. 개념이. 이해되시죠? 그 돕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더 중요한 거는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벌을 받을 장면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상담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벌을 줄 때 아담에게는 어떤 벌을 줬는지 아시죠? 일하는 벌을 줘요. 왜 다른 벌도 줄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일하는 벌을 남자에게 줬을까? 원래 존재 자체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태어날 때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데, 즉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자기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해놔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운다면 아이의 특성을 잘 파악해놨다가 그 아이의 특성을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좋은 벌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초등학교 때 달리기 선수를 했어요. 육상부를 했어요. 달리기 잘하잖아요. 근데 제가 또 장난도 심하고 여러 가지 그게 많아서 말썽꾸러기라서 벌을 많이 받았어요. 벌 받을 때 주로 운동장 몇 바퀴 돌아라, 산꼭대기 올라가서 뭘 갖고 와라, 이런 벌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학교를 삐는 사람들이라고 공로상을 받고 살았죠. 벌 많이 받고 훈련을 많이 하니까 대회 나가는 것마다 다 제가 1등을 했거든요. 그게 진짜 좋은 벌이란 얘기야.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벌을 줄 때 아담에게는 그런 벌을, 일하는 벌을 줘서 일 존재가 더 그런 존재 특성이 된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데, 하와는 관계 맺는 벌을 줬는데, 관계 맺는 존재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어떤 벌을 주냐면 하나님께서 하와는 잘못이 더 크기 때문에 두 가지 벌을 줬어요. 첫 번째 벌, 잉태하는 고통이라 그래요. 잉태는 임신, 출산, 육아까지가 잉태야. 그런 벌을 받았기 때문에 여자들이 모성애가 있는 거야. 모성애로서 아가씨 때와 아줌마 때는 전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아줌마가 있다 이런 말 들어봤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네.
아줌마가 되면은 아가씨 때는 빈대 한 마리도 못 잡던 벼룩이 그 한 마리도 못 잡던 그런 아가씨가 아줌마가 되면 어떻게 해요? 독사를 잡아요. 독사가 그냥 자기 자녀를 물러온다 그러면 잡아. 집에 도둑놈이 들어오면 누가 쫓아내요? 아줌마가 쫓아내요. 아저씨가 안 쫓아내요. 아저씨가 입을 뒤집어쓰고 벌벌 떨고 있고 아줌마가 나가서 쫓아냅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건 아줌마라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줌마가 그렇게.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불난 집에 들어가 있어. 그 건지러 가는 게 아빠가 건지러 안 가요. 엄마가 가요. 애 낳다가 죽더라도 낳으려고 하는 사람이 엄마예요. 저도 애를 키워보니까 내가 만약에 여자라면, 내가 엄마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틀이나 3일 정도, 길어봤자 일주일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 못 할 것 같아요. 아무리 해봐도. 근데 여자들은요, 1년이고 2년이고 하더라고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여자를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로 여자들이 벌 받은 게 뭐예요? 남편을 섬기라 그랬어. 섬기기 때문에 이 여자들에게 있어서 남자라는 게 어떤 남자가 멋이냐면요. 여자들은 섬기려면 나보다 한 단계 위에 있어야 돼요, 남자가. 존경하고 따를 만한 존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가장 멋있는 남자는 결혼 못한 남자들 잘 들으세요. 자기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남자가 제일 멋있어요. 여자에게 있어서. 그죠? 여자분들 제 얘기가 틀린가요? 그런 남자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이게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여자가 스트레스가. 그래서 내 남자가 되면은 온통 이렇게 꾸미고 싶고 저렇게 꾸미고 싶고 어쨌든 멋있고 괜찮게 보이고 싶게 이렇게 꾸미고 싶고 그렇게 겉모습도 꾸미고 싶지만 내면의 모습도 그렇게 점점 더 성숙되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 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옆에서 자꾸만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남자가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면 남자보다 더 좋아하는 게 여자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다행인데 머물리지를 못해요. 잠깐 좋아했다가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또 원해요. 남자 입장에서 보면 죽을 때까지 나를 못 살게 구는 게 여자예요.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몰라요.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남편한테 맨날 이래라 저래라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하다가 그 남자가 안 되니까 그 아들 붙들고 얘기하는 거야. 실감나죠? 그래서 평생 여자만 짝사랑하고 가는 게 남자만 짝사랑하고 가는 게 여자 일생이라고. 어릴 때는 아빠를 그렇게 무작정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빠가 전혀 마음도 안 몰라주죠.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 남편을 그렇게 좋아하고 막 다른데 남편도 그걸 몰라주죠. 아들도 막 해주는데 처음에 잠깐 좋아해주는 것 같다가 나중에 지 여자가 생기면 그때부터 언제 봤냐 이렇게. 근데 그걸 잘 봅시다. 이게 다시 설명할게요. 일은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 남자들은 결과지향적인 존재예요. 결과만 좋으면 무슨 짓을 하는 게 남자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목적지향적인 존재예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는 게 남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남자들은 연애할 때 이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 남자가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게 콩깍지에 씌어갖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니까 이제 쳐다보지도 않고 진짜 본업인 일을 하러 가는 거야. 모든 핑계를 일로 댑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일은 바깥에 나가서 하는 게 일이지 집에 와서 하는 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가 아무리 와도 빨래 걷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알아요? 아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설거지 대신 해줄까? 도와달라면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게 내 일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거야. 그게 남자의 일. 그게 일이 남자에게. 그래서 맞벌이 부부를 하니까 내가 집에서 바쁘니까 당신 설거지 해라. 동의할 남자가 없어요. 내가 너무 바쁘니까 당신 좀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는 줍니다. 도와주고 나서 엄청 뻗댑니다.
그래서 남자에게는 그 결과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성공은 출세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출세하는 게 인생의 목표잖아요. 남자들이.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유능감을 느껴야 돼요. 심리적으로 얘기하면 남자들이 제일 뚜껑이 열릴 때가 언제냐? 무능감을 느낄 때입니다. 수치감이 저 무능감을 자극하면 얻어맞게 돼 있어요. 그래 내가 너보다 더 잘하는 게 이게 있다 보여주는 거야. 힘. 이걸 보여주는 거야. 안 맞으려면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잘못 알면 얻어맞아요. 때리는 것도 한 번 때리는 게 중요하지. 한 번 맞는 것도 한 번 맞으면 게 중요해. 첫 번째 맞을 때 잘 맞아야 그다음부터 안 맞을 수 있는데 한 번 맞는 게 습관이 되면 그다음부터 계속 안 맞으면 그날 이상해져요. 그죠? 적당한 가정폭력 그 연구를 해보고 상담을 해보면요. 때가 됐는데 안 맞으면 무슨 짓을 했어라도 얻어맞을 그걸 만들어갖고 얻어맞고 넘어가야 그게 평안해지는 거야. 그래서 가정폭력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유능감을 느껴야 되는데 이 유능감을 딱 느끼려면 이 성공이라는 게 논리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됩니다, 이게. 남자들이 그래서 수학과학을 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수학과학이 뛰어납니다. 또 이 논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유능감을 느끼고 어떤 목적지향적인 그런 게 뭐냐면 게임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게임 중독 걸리는 건 다 남자예요. 아들 낳았다고 좋아했지만 어릴 때 아빠가 적절한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나중에 게임 중독 걸립니다. 우리 여기 남자분들 게임 다들 해보셨죠? 하면 할수록 더 재미있습니다. 다른 이 세상에서 유능감을 못 느끼는 사람은 게임을 해서 유능감을 느끼는 거야. 게임 속에서는 내가 능력이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못 느끼면 그쪽으로 더 빠져듭니다. 그게 남자예요. 그 남자들은 뭘 하더라도 내기를 해야 그냥 하지 않아요. 아주 시시콜콜 하는데 그걸 갖고 내기를 해갖고 목숨을 걸어요. 여자가 보면 이해가 안 되죠. 남자들이 그 1박 2일 하면서 왜 복불복으로 해갖고 그 추운데 얼음을 깨고 들어가고 난리법석을 떨고 호들갑을 떠는지 이해가 돼요? 여자들이 이해가 되냐고. 이해가 돼요? 재밌죠? 그게 여자들이 이해는 안 되지만 다른 세계를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는 걸 보니까 재밌는 것뿐이야. 흥미로운 거야.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거니까. 내 아들이 그렇게 한다면 하겠어? 그 일을 위해서는 해야죠. 예. 그럼 그 걔가 찬물에 얼음 깨고 들어간다면 안 말리고 그냥 들어가라고 밀어줄 거야? 엄마가 좀 이게 대단한 엄마네. 나중에 그 아들한테 한번 해보라 그래야 돼. 아들 없으니까 그런 거야. 여자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남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느끼기에는 이 인간이 지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존재로 느껴지고 미성숙하고 아주 단순한 단세포적인 그런 존재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말 하면 남자가 더 뚜껑 열려요. 알았죠?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목적지향적이기 때문에, 결과지향적이기 때문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생각하고 내가 나중에 왕창 돈을 벌어다 주면 이 여자가 끽소리 안 할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게 남자예요. 남자의 세계를 잘 아셔야 돼요. 그 남자들은 절대 이게 무능감을 자극하면 안 돼요. 유능감을 느끼게 이렇게 무능감을 자극하면 그때부터 배째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난하면 나 그런 놈인지 이제 알았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남자들한테 자꾸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잘한다 잘한다 그래야 마치 아들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그러잖아. 큰 아들 하나 키우는 셈 치지 뭐.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그래야 더 잘하는 거야. 남자를 그거 할 때는. 그래서 남자를 변화시키려면 일이란 건 이 결과가 중요한 명분을 살려줘야 돼요. 명분. 남자에게 명분을 살려주고 여자들이 실리를 찾으세요. 그게 지혜로운 거야. 명분만 서면 남자들은 무슨 짓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남자를 이렇게 변화시키려면 당신이 이것도 잘하고 괜찮은 거 한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합니다. 당신이 가장으로서 매일매일 직장생활 쉽지 않을 건데 열심히 해줘서 참 고맙다. 그런데
요것만 좀 달라지면 당신이 정말 멋있는 사람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죽을 줄 모르고 합니다.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그러면 나 그렇다 배째라 막 이렇게 합니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물증을 찾아가 들이대 보세요. 인정하는 남자가 누가 있나. 그다음부터 아예 더 공개적으로 그냥 더 말썽을 피웁니다. 알아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남자들은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야. 뭘 하더라도 내기를 해야 되고, 뭐 도구가 없으면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해요. 도구가 있어야 밤을 새울 수가 있는 거야. 놀 수도 있는 거야. 그게 남자예요.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특성이 그런 거야. 이게 원래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목적지향적, 결과지향적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자를 봅시다. 여자는 이 관계라는 건 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관계라는 건 과정을 함께 할 때 관계가 만들어져요. 여자들은 과정지향적인 존재예요. 남자들이 결과지향적이라면 여자들은 과정지향인데, 과정지향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뭘 하더라도 같이 하는 겁니다. 화장실 갈 때도 같이. 뭘 하더라도 함께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돌아다니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함께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보기에는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 거야. 목적 없이 돌아다니는 거야. 물건 살 일 없는데 왜 시장 가냐 이거야. 여자들은 그냥 둘이 만나서, 셋이 만나서 떠들면서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싸돌아다니는 거, 시간 죽이는 거 그 자체가 목적이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자들은 뭐든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길을 가도 일렬편대로 쫙 갑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안 가요. 그래서 여자들은 함께 해야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면 소외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왕따 문제는 여자들의 문제예요. 남자 문제가 아니에요. 알아요? 그 여자들은 그 남편이 나하고 함께 해주지 못할 때 고통이 되는 거야. 그게 함께 하지 못하는 거절당한 거,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관계가 단절될 때 제일 수치감을 느끼고 그때 걸리는 게 우울증이에요. 여자들이 우울증이 많은 이유를 알겠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싶기 때문에 남편한테 자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 남편이 안 들어주니까 이제 자식 붙들고 얘기하고, 자식도 안 되니까 이웃집 아줌마 붙들고 얘기하고. 그 여자들은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하고든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자꾸 맺으니까 성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상호작용을 자꾸 하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성숙이 돼가고, 남자들은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빠꾸대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이가 들면 훨씬 더 여자들이 더 성숙해요. 남자에 비해서.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요, 자기 와이프가 나를 몰라주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교류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 와이프하고 교류를 하는데 그 와이프한테 인정 못 받으면 제일 비참한 거야. 그 남자들이 나가서 술집 여자한테 다 넋두리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그 여자는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거든요. 받아주기만 하면 돈이 생기니까 그 여자. 그 여자들이 그런 존재예요. 그 여자들은 뭐든지 함께 하는데 함께 하려면 필요한 게 언어예요. 그래서 어학에 뛰어난 게 여자예요. 말로 하면 여자가 훨씬 더 말을 더 잘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잘 들었어요. 여자들은 이 과정지향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뭘 하더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관계지향적이고 남편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자기보다는 상대가 우선이에요. 여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부부싸움 하면 제일 성질나면 하는 얘기가, 내가 이때까지 결혼해서 시집 와서 나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 이걸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 몰라요.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전부 다 남편을 위하고 아이를 위하고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게 가장 큰 무기예요. 그걸 그렇게 그냥 막 울면서 불면서 막 그걸 하소연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면 남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누가 그러라 그랬어? 이럽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남자들이 잘 들으세요. 여자들이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하거나 그걸 해결해 달라는 얘기가 아닌 거야. 근데 남자들은 해결해 달라는 걸로 들어요. 그래서 어떡하란 말이야. 막 그렇게 듣지 말고, 잘 모르면,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랬구나. 정말 모르면 여자가 맨 마지막 한 말만 리발브만 하면 돼요. 뭐죠, 어쩌죠, 그러면. 그랬다고? 이러면 여자는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다 풀려요. 그래서 어떡하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남자분들 아세요? 근데 서로가 핵심 감정을 건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소연을 하면 결론은 남자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무능감을 느끼게 되고 그럼 뚜껑 열리고 그러면 여자도 이걸 들어달라고 했는데 무능감을 느끼니까 결론은 또 똑같이 해결책을 내놓게 되고. 그러니까요. 여자가 뭐라고 얘기할 때는 절대 해결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란 걸 전제 조건을 깔고 들어야 돼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이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남자들은 해결해 줍니다. 알았어, 내가 해줄게. 막 해주고. 근데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면 그때가 엄청난 좌절과 이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능감을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드러내면 안 되니까 더 큰 소리 칩니다. 그래서 어떡하란 말이야. 이렇게 큰 소리 쳐갖고 상대방 깨게 하고 꼬리 내리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데 큰 소리 치니까 더 복장 터지는 거지, 이게. 그래서 그냥 더 한마디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제 조건을 잘 알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남자들은 결과지향적이고 목적지향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만 잘하면 돼요. 지금까지 원인이고 뭐 필요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과정지향적이기 때문에 원인부터 따져야 돼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냐. 이걸 따지니까 남자들은 그걸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막 소리 지르니까 알아서 잘못했다 그러는데 더 이상 따질 수도 없고 하니까 여자들은 뭔가 찜찜한 채 남겨두고 그냥 넘어갔는데 다음에 되면 똑같은 실수를 또 하거든요. 그게 또 반복이 돼서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서로 이제 나중에 감정이 대립이 되는 거예요. 이런 존재 특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알고 제대로 대처를 하고 그래서 이게 조금 이렇게 그래서 결혼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몇 번 다퉈보면은 터득을 해요. 아, 이 인간이 이런 특성이 있구나. 저 인간은 저런 특성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게 건드려야 될 부분과 건드리면 안 될 부분을 이렇게 빨리 깨우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그걸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계속 그렇게 부닥치면 결국은 나중에 감정이 대립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사람이 좋은 관계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상처 안 받아요. 관계가 한번 틀어졌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게 비수를 꼽아요. 그래서 나중에 부부 싸움할 때 잘 보세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냐 이거 갖고 싸우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뭐 때문에 싸우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말꼬리만 잡고 있어요. 전혀 엉뚱한 데가 있어요. 시작은 여기서 시작했는데 저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야. 감정이만 대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도움을 받아야 돼요. 법정에서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그런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모든 행동에 지지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걸 알면 돼요. 지지만 해주면 돼요. 여자들끼리는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어쩌고 그러면 그래 맞아 이렇게 서로 맞장구를 쳐주는 거야. 그 지지배 하다가 지지배가 됐다고.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죠? 몇 시인가요? 빨리 좀 쉬었다 하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안 되겠네. 좀 쉴까요? 그냥 할까요? 빨리 하고 끝낼까요? 예. 빨리 합시다. 그 다음에 5, 6세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태교를 잘했어.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면은 잘 돌봐주면 신뢰감이 잘 형성돼서 인생의 기초가 잘 마련됩니다. 건강하게 발달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면 세상과 자기 탐색을 아주 지 마음대로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해갖고 세상이 어떤 곳인지 웬만한 걸 경험을 통해서 다 깨우치게 돼요. 그래서 이 4, 5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내가 할 거야 하는 자기 주장이 강해지기 시작해요. 왜? 그 전에 충분히 탐색을 해봤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이때까지 엄마가 해주는 거 내가 받아 먹고 옷도 엄마가 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다 했는데 이제는 내가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마음껏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하게 해줘야 돼요. 내버려둬야 돼. 지 마음대로 하게. 옷을 뒤집어 입더라도 네가 입어라. 신발을 바꿔 신더라도 네가 신어라. 그래서 자기 스스로 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이게 소중한 경험인지 몰라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경험하는 그 자체가 아주 대단한 자기의 인생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획기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아이는 자기 스스로 옷을 입고 나서 뿌듯해합니다. 신발도 뒤집어 신고 거꾸로 신고도 얼마나 자기가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고 도와주고 하는 게 부모 역할인데 그걸 에릭슨은 주도성이라 그랬는데 저는 세상과 자기를 탐색하는 두 번째 단계로 제가 바뀌었어요. 세상과 자기 탐색을 주도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주도적으로 해보면서 그냥 수박 끄달기식으로 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세상을 탐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탐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뭘 잘하는지 세상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탐색을 할 수 있는 깊이 있게 주도적으로 하는 단계가 이 5, 6세 때예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많은 부모들이 자기 아이가 영재가 아닌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는 기가 막힌 재주를 갖고 있거든요. 그죠? 장난감을 사줘도 이때는 자기가 능수능란하게 갖고 놀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뿌듯해하는지 몰라요. 그때 좋은 장난감이 필요해요. 한 번 갖고 놀 장난감은 그런 장난감이 아니고 제대로 갖고 놀 그 장난감을 제대로 사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 제대로 된 그 자기 주도적인 탐색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이때 주도적으로 잘 탐색한 아이는 나중에 커서 세상 일을 헤쳐나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사람은 과제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딱 주어진 일만 다 하고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잘 파악을 해봤어요. 공부를 할 때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라 한번 쭉 훑어보면 시험 공부 다 한 거야. 그걸 모든 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과제지향적인 사람은 이때도 부모가 너무 잘해주면 그렇게 돼요. 이때부터 계속 다 입혀주고 신겨주고 다 먹여주고 다 하면은 너무 많이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것도 못해요. 주어진 것도 못해요. 몽둥이 들고 옆에서 팍 목에 핏대를 올리고 패대야 그렇게 그때 합니다. 그렇게 아는 아이로 이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이때 마음껏 탐색하게 내버려 두면은 자기가 해보니까 충분히 내가 깊이 있게 탐색해 내 스스로 하고 나면요. 밥을 그전엔 다 엄마가 먹여줬는데 이제는 내가 혼자 먹는데 내가 반 이상 흘리고 먹었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 먹은 자체가 중요해요. 먹고 나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내가 먹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아이들은 이때 TV에서 보면 혼자서도 잘해요. 이런 걸 애들이 혼자서도 하면서 얼마나 하려고 엄마가 도와주려고 절대 싫다 그래요.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가만 내버려 두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런 역할을 경험해야 나중에 지 할 일 지가 알아서 하고 미리미리 계획해서 하고 다 주도적인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숙달지향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숙달지향 능수능란하게 할 때까지 자기가 자기 걸로 만들 때까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숙달지향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즘 부모들이 너무 아이들 한둘밖에 안 낳고 어릴 때부터 막 시키니까 뭘 애들이 놀고 세상을 탐색을 하려면 요거 하고 놀아라 이러죠. 그러면 애는 노는 게 중요하니까 이건 대충대충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늘 과제지향적인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게 점점 많아지잖아요. 해야 될 일이. 노는 시간 점점 줄어들고 이게 더 많아지니까 그때부터는 스트레스 받기 시작합니다. 지겨운 것이. 공부란 건 지겨운 거가 되는 거야. 그렇게 공부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질리게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죽으라고 공부하고 대학 가면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뒤늦게 대학까지 공부하려고 사람들이. 제때 했어야 되는데. 뭐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아이로 만듭니다. 이때 그걸 잘해야 돼. 이때는
자기 스스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자기가 한 걸 자랑을 합니다. 엄마 빨리 와봐. 가보면요 자기가 만들어놨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아무렇게 이상하게 뭐 그 동그라미 몇 개 그려놓고 이거 자기 엄마 그랬다고 보라는 거야.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 감동 먹어줘야 돼요. 이 새끼 바빠 죽겠는데 뒤통수 때리면 안 돼요. 그러면 얘는 성취감을 못 느껴요. 동기가 그때 다 말살돼 버리는 거야. 지가 그렇게 했을 때 별거 아니지만 가서 봐주고 걔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감동 먹어주고 그러면 애가 뿌듯해지고 더 잘하고 더 잘하고. 그래서 저때 제대로 된 경험을 해봄으로써 아 내가 이게 힘들고 어렵지만 꾸준히 하면 어떤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걸 걔가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긍정적인 경험을 하면 할수록 긍정적인 마음이 많이 생겨나는 게 사람의 마음의 특징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부정적인 마음만 많이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다 말라버려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야. 현대인들의 가장 큰 불행이 어릴 때부터 긍정적인 경험을 못 해보는 거예요. 요즘 전부 각자 살기 바쁘니까 남을 도와주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그래도 여자들은 관계지향적이라서 어릴 때 엄마를 위해서 설거지도 한번 해보고 물 좀 떠오라면 떠다 주기도 하고 아빠 구두도 한번 닦아 주기도 하고 막 덩어리 좀 주물러 주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남자애들이 이게 할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아들들이 이게 좋은 경험을 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경험 또 기회도 안 줘요 부모가. 아이들한테 심부름 시키면서 야 엄마 좀 도와줄래 하고 엄마가 할 수 있는 일도 걔가 해주고 나서 야 네가 도와주니까 엄마가 이래서 기분이 좋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게 한단 말이에요. 공부한다 그러면 뭐든지 다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자존감을 느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게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나중에 다 엉뚱한 마음이 만들어지고 시기 질투는 이게 안 배워도 그만 금방 만들어지는 거예요 속에서. 그래서 요즘 시내에서 막 그런데 어떤 깡패가 어떤 여자를 막 끌고 가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남의 일은 전혀 관여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당하면 그때 어떡할 거야? 신고도 안 해요, 지금. 누군가 하겠지. 공동의 책임은 무책임이야. 자, 2단계에서 중요한 게 그 아버지와의 그 경험, 관계가 중요해요. 아버지와의 관계. 엄마는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하니까 넘어가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어떠냐.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자라는 남자든 여자든 자기의 존재의 근원이 만들어집니다.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통제할 것도 아버지가 통제를 해주면은 셀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게임 중독에도 빠지지 않아요. 자기 조절할 수가 있게 돼요. 아버지가 너 1시간만 하고 하루에 1시간 이상 못한다 약속을 하고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고 그때 아버지가 칭찬해주고 지지를 해주면 자기 조절 능력이 생긴다고요. 아버지들 거의 관심이 없죠. 뭐. 게임을 하는지도 뭐 하는지도 몰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유치원 애들이 아빠를 그려라 보라면 잠자는 모습이 제일 많이 나와. 아빠 본 게 잠자는 것밖에 못 봤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아빠 그려봐라 그러면 아빠랑 손잡고 아빠랑 뭐 자기 없고 그런 모습이 나와야 그 아이가 건강한 거야. 집에 가서 한번 그려보겠어요. 엄마도 한번 그려보라 그래요. 엄마가 얼마나 사납게 나오는지 뭘 들고 있는지 잘 보라고요. 그림에서 칼 들고 있으면 큰일 나요. 요리한다고 칼 들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그 아이는 얼마나 걔를 엄마를 무섭게 느끼고 칼 들고 나오겠어. 그 아빠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잘 받을 때 그 아이는 자기 조절 능력도 생기고 자기 정체의 그 정체감의 근원이 돼요.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장 큰 힘, 이게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 엄마가 아니고 아버지예요. 가장 힘들 때 누가 생각나요? 부모가 생각나는데 이걸 아버지가 아시면 어떡할까 생각해서 그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아버지가 좋아하실 방향으로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유언이 있지 엄마의 유언이 없어요. 그죠? 엄마의 유언은 청개구리 엄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엄마가 밥을 풀 때도 아버지 밥을 따로 퍼놓고 애를 야단칠 때도 이거 아버지 아시면 큰일 난다. 조심해라. 그리고 삼촌이나 형이나
할아버지 나이가 아버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아버지의 어떤 자리가 있고 아버지의 수저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화백 그 속에서 아이가 그런 걸 보고 듣고 자라서 아버지가 직접 역할을 안 해도 그게 어느 정도 기능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아버지가 직접 해야 돼요. 이제. 제가 요즘 가끔 이 어린이집에 아버지 교육하러 가는데요. 정말 전 너무너무 저를 불러줘서 고마워요. 제가 부모 교육 많이 하는데 엄마 교육 100번 하는 것보다 아버지 교육 한 번 하는 게 중요해요. 남자들은 한 번 달라지기 시작하면 확실히 달라져요. 여자들은 변할 듯 잘 안 변해요. 아무튼 이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이때 큰 충격적인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정신적인 쇼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아이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라서 병원에 가는 것만도 너무너무 싫은데 병원에 끌고 가면은 완전히 자기를 배신 때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평상시에는 날 조금만 울고불고 해도 와서 다 보살펴 주는데 병원에는 억지로 끌고 가서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를 끌고 가는데도 전혀 외면을 하잖아요. 그 아이 입장에서 그 입장이 그 상황이 인식이 되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만큼 배신감 느끼는 상황이 없어요. 그럴 때에는 성격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충격적인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때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 그 이후에 아주 파생적으로 여러 가지 후유증이 많이 남아서 성격적인 결함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야. 이후에 어떤 웬만큼 문제가 생겨도 그렇게 문제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자, 초등학교 시절을 봅시다. 자, 세상과 자기 탐색을 오감을 통해서 해보고 주도적으로 해보고 그러면 초등학교 시절이 되면 이제 이때 주도적으로 해봄으로써 그 전 단계에서 자기 마음껏 주도적으로 해봄으로써 세상이 어떤 곳인지 내가 뭘 잘하는지 그걸 잘 찾아내게 돼요. 찾아서 초등학생 정도 되면 아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건 잘하고 이건 좀 못하고 세상은 어떤 곳이고 대충 이렇게 어렴풋이 감을 잡아요. 그럴 때 이제 그때 이제 자기가 잘하는 걸 찾고 자기가 소질을 찾아서 정말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거는 꾸준히 해볼 때 제대로 잘하는지 못하는지 확인하게 돼요. 그 세상과 자기를 탐색하는 세 번째 단계인데 이 꾸준히 한다 그래서 에릭슨은 근면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뭘 잘하는 게 있어도 한번 꾸준히 해보면 한 단계 깊이 들어갈 때 어려움이 있어요. 한 단계 더 올라갈 때 그 상당히 어려운데 그때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또 한 단계 올라가고 쫙 가다가 또 한 단계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해서 전문가가 되는 그런 자기만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진로 탐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꾸준히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 초등학교 시절에는 정말 초등학교 시절까지는 자기가 한 가지 영역 이상에서 어떤 것을 잘하는지 찾아내는 게 발달 과업이에요. 그 부모나 교사의 역할도 그걸 찾아주는 게 부모나 교사의 역할이에요. 어느 한 가지 영역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대로 하는 게 없다. 그러면 열등감을 느낍니다. 아, 이쪽에 그건 안 했네. 참, 5, 6세 때 이쪽에 반대 거 안 했네. 아, 이때 5, 6세 때 주도적으로 탐색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세상과 자기 탐색을 오감으로 할 때는 아이가 아직 이 인식이 덜 발달된 나이라서 컷하고 제재를 하면은 자기 존재가 거부당하는 느낌이 들지만 5, 6세가 되면은 아, 이건 주변 사람의 반응에 의해서 엄마 아빠의 반응에 의해서 내가 이거 해도 되는구나 안 해도 되는구나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주도적인 걸 통해서 이게 그걸 경험하는데 그게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이 수치감을 느끼면 사람이 뚜껑이 열리고 분노를 하게 되지만 이 죄책감을 느끼면 사람이 위축하게 돼 있어요. 위축되고 기가 죽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초등학교 시절 한 가지 영역에서도 제대로 하는 게 없을 때는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열등감 역시 죄책감 못지않게 사람을 기죽게 합니다. 힘들게 해요. 그리고 이 초등학교 시절은 발달돼야 될 게 과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조망수용 능력이 발달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망수용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이게 뭐예요? 조망수용? 쉽게 얘기하면 타인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유치원까지는 엄마 생일 선물로 장난감을 사올 수가 있어요. 그 초등학생 되면은 그렇게 해서는 얻어맞아요.
그죠? 타인의 입장을 수용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이때 초등학교 때까지 이게 발달이 안 되면 어른이 돼갖고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돼요. 두 번째는 감정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돼야 돼요. 감정 조절 능력. 유치원 아이는 지 맘대로 안 되면 새파랗게 넘어가요. 그걸 자기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근데 초등학생 정도 되면 컨트롤이 돼요. 적어도 초등학교 때까지 제대로 발달이 안 되면 어른이 돼갖고도 늘 툭하면 홧김에 다 일을 해치우는 사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배우자의 조건으로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나 이걸 잘 보라 그랬잖아요. 정신건강 척도의 제일 첫 번째예요. 핵심이에요. 홧김에 해치우는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일을 그르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든 어떤 사람이 누구하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화를 먼저 내는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뚜껑이 열리면 합리적인 사고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그만큼 그게 무서운 감정이 수치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초학습 능력이 발달돼야 돼요. 기초학습. 많은 부모들이 저것 때문에 애를 잡아요. 공부는, 학습은 부모와 자녀가 힘을 합쳐서 함께 정복해 나가야 할 과제인데 이 중간에 학습을 놓고 부모, 자녀가 대립이 되면 안 돼요. 대립되면 얼른 헤쳐모여 다시 하고 한 편이 돼야 돼요. 알았죠? 그렇게 해서 이게 헤쳐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초학습을 하지 않고 선행학습을 합니다. 눈높이 테스트 해갖고 얘가 몇 단계 나오면 한 단계 위에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선행학습 해봤자 100m 달리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언젠가는 거기 가게 돼 있어요. 꾸준히 장거리 달리기 하는 건데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해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로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되돌아와야 거리가 더 많아요.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거 두 개는 부모들이 생활로서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생활로서 어떤 모범을 보여줘야 되냐면 그 아이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메시지라고 들어봤어요? 내가 평상시에 대화하는 의사소통 스타일을 아이메시지를 잘 배워야 돼요. 우리 대부분 말하는 게 나도 모르게 유메시지에 익숙해져 있어. 상대방을 막 비난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면 그 아이는 이걸 자극받아요. 이거 자극받으면 내가 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안 되고 오히려 감정만 뚜껑이 열려갖고 저 사람이 날 못 살게 군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분노하게 됩니다. 애니까 부모한테 아직 꼼짝 못하고 있는 거지. 좀 더 커봐요. 이제 그때 대듭니다. 이제. 많은 경우에 그래서 문제 있는 아이들 그림을 그려보라 그러면요. 칼로, 창으로, 총으로 엄마를, 아빠를 쏴 죽이는 그림, 찌르는 그림 이런 걸 그려요. 그만큼 분노가 가득한 거야. 그게. 그걸 자꾸만 건드리는 거예요. 부모는 그걸 건드린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게 건드린다고요. 아이메시지로. 야, 나는 네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만저만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니까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엄마는 저렇게 생각하네? 저렇게 느끼네? 조망수용이 되죠. 화가 났을 때 저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감정 조절하는 거. 감정 표현하는 방법이 저런 거구나. 이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게 논술이에요. 나중에 논술 공부 따로 안 시켜도 돼요.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몇득인지 몰라 이거. 이거 제대로 해야 돼. 그 초등학교 시절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예요. 모든 생활의 기초가 어떤 것이 다 제대로 만들어져야 될 시기가 이 시기예요. 공부에 그렇게 너무 얽매이지 않도록 하세요. 공부 때문에 애들 인생을 다 망쳐. 그 다음에 사춘기. 자, 임신을 해서 태교도를 잘하고 신뢰감이 잘 형성되면 인생의 기초가 만들어져서 세상과 자기 탐색을 오감을 통해서 마음껏 해서 주도적으로 해갖고 내가 뭘 잘하나 못하나 찾아내고 꾸준히 해서 근면해석을 해갖고 세상이 어떤 것이고 나는 뭘 잘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떤 목표를 갖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인생의 가치관 이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아정체감이에요. 들어보셨죠? 이 자아정체감 이걸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을 밟아오는 거예요. 아까 신뢰감이 왜 이때 만들어져야 되느냐 질문을 했죠. 그리고 제가 질문 안 했지만 계속해서 이런 뭐가 만들어지는 거는 그 단계에서 딱 그게 뭔가 이렇게 필요하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 사춘기 때 자아정체감은 왜 만들어져야 될까요? 세상은 어떤 것이고 나는 뭘 잘하고 못하고 나는 인생의 목표를 어디다 두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가치관, 사고방식 이게 완성이 되는 게 자아정체감이라는데 그런 자아정체감이 왜 사춘기에 만들어져야 될까? 네.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이거는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답이 없어요. 뭐라고 답을 하든 다 답이 돼요. 틀리면 틀리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나 수학을 잘해갖고 수학적인 사고에 익숙해 있어서 1 더하기 1은 항상 2밖에 없는 거야. 인문과학은 그렇지 않아요. 왜 이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성인기잖아요. 성인기인데 이 사람이 크게 인생을 두 단계로 나눈다면 인생을 살아갈 준비를 하는 단계와 준비된 걸 펼치면서 사는 단계야. 두 단계인데 이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가 사춘기예요. 그 다음부터 펼치면서 사는 거야. 인생을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인생 요즘은 옛날에는 사춘기까지 준비가 다 끝났는데 요즘은 사춘기까지 해도 준비가 덜 돼요. 준비할 게 워낙 많아. 세상이 복잡해서. 그래서 요즘은 사춘기가 연장이 됐어요. 연장된 사춘기. 몇 세까지인지도 몰라. 사람마다 다 틀려요. 30 넘어도 안 끝나는 사람이 있고 30 전에 끝나면 다행인 거야. 개인마다 달라요. 이 자아정체감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이때까지 만들어진 자기를 펼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인데 이 펼치는 게 바로 성인기에 나오는 그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들어보셨죠? 친밀감? 친하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응? 친하다. 어떤 개념이 있죠? 뭐라고? 얼마나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그게 기억나나 보죠? 친하다는 말을 바꿔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세요. 생각나서요? 대답하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생각만 하라고. 부담 갖지 말고. 진짜 친한지 안 친한지 내가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 그 대신에. 내가 정말 그 사람하고 나하고 친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걸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편하고 친하다, 누구하고 친하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그 사람하고 나랑 친한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공감대. 예, 공감대 형성하는 것도 친하니까. 그렇죠. 신뢰? 그 신뢰할 수 있는 것도 친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다 합쳐야 친한 거예요. 각자가 무슨 생각을 했든 간에 그 모든 걸 다 합쳐도 다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느냐예요. 친하다는 건. 나를 얼마나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 나눠줄 수 있느냐.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하면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희생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야 친한 거야.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면 이게 희생이잖아요. 그러면 안 친한 거야. 그래서 돈을 얼마 빌려줄 수 있냐. 그게 그거야. 돈을 얼마 내가 10만 원 좀 빌려줘. 빌려주기가 너무 아까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친한 게. 10만 원 빌려달라는데 100만 원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으면 그만큼 친한 거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까 생각했던 그 사람이 정말 친한 게 맞나 안 맞나? 맞으면 다행이고 안 맞으면 다시 생각해야 돼.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서로 희생할 수 있느냐. 이게 친한 거야. 다른 말로 이 자아정체감이 자기를 만들어서 자기를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 자기를 나눠주는 게 친밀감이에요. 그 친밀감의 첫 번째 단계가 이성교제하는 겁니다. 데이트하는 거라고. 사춘기 데이트는 얼마 안 가면 가만히 냅두면 돼요. 깨지게 돼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나눠줄 게 없기 때문에 오래 못 가요. 이 이성교제의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준 만큼 받아야 교제가 시작됩니다. 내가 이 사람이 좋다고 해서 호감이 간다고 해서 에너지를 투자를 하죠. 투자하는데 얼만큼 투자했는데 5밖에 안 나오면 이 사람 교제 안 해요. 또 다른 사람 찾아요. 근데 이 사람은 왜 5밖에 안 나올까요?
내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내놓을 게 그거밖에 없을 수도 있다고. 이성교제 못한 사람들은 다 발달 지체야. 알았죠? 때가 되면 해야 되는 거야. 건강하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제대로 정상적인 발달을 하고 있는데 뭔가 그게 관심도 없는 건 더 문제예요. 교제가 할 나이가 됐으면 교제를 해야 되고 관심이 가야 교제가 되는데 관심 없으면 더 발달 지체야. 근데 교제를 하다가도 제대로 내가 나눠줄 게 없으니까 깨지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제대로 못하는 게 발달 지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요즘은 옛날에는 결혼을 안 하면 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걸로 봤어요. 요즘은 다 결혼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문화니까 코드니까 뭐 그렇게 한다 그러지만 그래서 두 번째 이성교제의 특징은 일단 관계가 시작이 되면요. 점점 더 친해지지 빠꾸 하는 일이 없어요. 오늘 만나서 둘이 팔짱 끼고 데이트했으면 다음에 만나면 끌안고 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점 친해져서 제일 친한 사람끼리 하는 것이 그 성관계까지 하는 겁니다. 제일 그 친밀감의 척도예요, 그게. 그 관계를 하고 나서 뭔가 찝찝하고 후회가 되면 잘못된 관계예요. 하고 나서 상대방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뿌듯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제대로 된 건강한 관계예요. 알았죠? 자기 희생의 근데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이성교제도 자기 희생이 상당히 필요한데 결혼 생활만큼 또 자기 희생이 필요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 결혼 생활도 제대로 하려면 자아정착감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결혼 생활을 하는. 결혼 생활의 첫 번째가 배우자를 위해서도 희생하는 거지만 무엇보다도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근데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하지 못할 부모가 있으면 그는 부모 될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자아정착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됐든. 그런 상태에서 애를 낳으니까 아동학대하는 부모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매스컴에서 아동학대하는 부모가 있으면 어떻게 생부모가 자기 자식을 저렇게 굶기고 때리고 패대고 그렇게 굶겨 죽이고 막 다리 위로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할 수 있나 이해가 안 됐죠. 이게 자아정착감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 말을 안 들으면 나의 존재가 거부당하는 이 수치감을 느끼기 때문에 수치감으로 애를 패댑니다. 뚜껑이 열리니까 무슨 짓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고등학생 부부가 자기 애는 굶겨 죽이고 겜방에 가서 인터넷상에서 자기 애 키우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다 정체감이 덜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걸 제대로 겪어오는 게 중요해요. 그 사춘기 때 이걸 제대로 이 방향을 많은 사람은 이 사춘기 자아정체감이 건강하게 잘 형성되지만 이쪽이 많은 사람은 이게 제대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춘기에 대해 여러 가지 어떤 질풍노도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사춘기의 증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다가 사춘기에 아이들이 막 반항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때가 돼서 얘가 이쪽 경험을 많이 해서 이런 걸 제대로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건강하게 봐줘야 돼요, 그걸.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어느 정도 적절히 컨트롤을 해야지 너무 지나치게 맞서서 하면 더 사춘기 애를 더 베립니다. 그 사춘기가 되면 말을 해도 그냥 말하면 말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쌍시옷을 써가면서 말해야 말하는 것 같고 내가 팍 이렇게 해서 얘가 깽깽할 때 그때 내가 존재감을 느끼는 거야. 남자애들은요, 다른 모든 사람은 다 사고가 나도 나만 사고 안 날 것 같고 사고가 나도 다른 사람은 다 다치더라도 나는 안 다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만용을 부리면서 높은 데서 뛰내리고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여자애들은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는데 모든 사람이 날 쳐다보고 있다고 착각을 해갖고 길 가다가 넘어지면 아픈 건 둘째 문제고 쪽팔리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쳐다봤다고 학교 가서도 그 자리에 없었는데 모든 사람이 내가 오늘 오다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쪽팔려서 고개를 못 들고 있는 거야.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인생이 가장 두 번 힘든 시기가 있다는데 자기가 사춘기를 지날 때와 자녀가 사춘기를 지날 때라 그래요. 이때가 가장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그 자체가 상당히 힘든데 이때는 그래서 사춘기가 되기 전에 부모 자녀 관계가 잘 돼서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돼야 이 사춘기를 잘 겪고 그 다음에 인생 준비를 잘해서 그 다음에 펼치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렇게 발달돼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발달돼 가서 사람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사람의 행동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정상적인 발달을 해야만 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적인 이런 이상심리의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 중간쯤 어디에서 뭔가 여러 가지 그런 그 행동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남을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저 자식 저거 왜 저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선 자기 자신을 우리 남편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아이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세요. 나는 왜 이럴까?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이해 못하면 다른 사람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동이나 태도 중에 나는 이게 뭘까 저게 뭘까 이렇게 해보시고 이걸 쭉 따라서 한번 해보고 고민도 많이 해보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바로 고민해서 답이 딱 찾아지면 이게 그런 행동이 원인이 큰 문제가 아니에요. 답이 안 찾아질수록 원인이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제대로 나중에 때가 되고 과정을 헐거야 충분히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해야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금방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고민해보고 그래도 많이 안 되면 그때 전문가를 찾아가서 살짝 상담받고 살짝만 옆에서 탁 건드려주면 그때 탁 깨우쳐요. 알아요? 그게 상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다 내가 해결받으려고도 가지 말고 해결해 주려고도 하지 마세요. 나중에 상담자가 돼갖고. 충분히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조금 여름에 1%, 2%가 모자랄 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상담이야. 딱 건드려주는 거. 그러면 탁, 그거만 탁 하면 쫙 인설처리로 풀려나가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제도 우리 집단 상담했는데 집단 몇 명 왔네요. 지금 뒤늦게도 몇 명 오셨는데 어제 상담하러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렇다고 응? 자기가 왜 이제 그렇게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있다 그렇게 깨우쳤다 그러죠. 어제 연락이 왔어요. 이해되세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게 우선이에요. 자,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강의 듣기 전이랑 강의 들은 다음에 뭔가 변화가 있었어요? 좀 달라져요? 시각이? 이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후회는 많이 되지만 이해는 더 많이 될 거예요. 이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후회될 거는 그렇게 많지 않는데 그만큼 이해되는 게 짧을 수가 있어. 그만큼 경험이 더 필요한 거예요. 혹시 질문? 예.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예. 무조건 화를 내지를 않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해야 그 이제 그거 갖고 딱 얘기하기 힘든데 우선 첫 번째 잘 들으세요. 화를 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나도 표현을 안 할 뿐이에요. 그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게 표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 같고 잘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근데 화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거야. 외향적인 사람은 화가 나면 그냥 막 성질 내고 이러지만 내향적인 사람은 웬만해서 드러내지 않습니다. 화가 날수록 더 꾹꾹 누르고 있어요. 전혀 엉뚱한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게 다가 아닌 거야. 행동은 우리가 사람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게 행동인데 행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야. 그 이면에 우리가 빙산이 있으면은 표면에 드러나는 건 이게 5%도 안 되잖아, 그러잖아요. 이게 행동이에요. 이 속에 있는 게 다 다른 거야. 근데 우리는 이것만 자꾸 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밑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기 위해서 이걸 지금 한 거야. 이 밑에 있는 거. 그리고 지레짐작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상담에서 배우는 것처럼 상대방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내 기준으로 판단 평가하면 절대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첫 번째 단계가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전혀 어떤 판단, 평가 섞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마치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무슨 짓을 할 때 다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수용하는 것이 수용이에요. 그렇게 수용하면은 그 사람이 아, 저 사람은 나를 수용하고 있구나. 그 상대방이 느낍니다. 느끼면 그 사람이 나한테 그걸 표현해와요. 표현해오면 그때 그게 뭔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5, 6세까지 잘못 아이가 이렇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서 잘못되어 있는 상태면
사춘기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잖아요. 예. 그러면 회복될 가능성은 없나요? 그러니까 5, 6세 때까지 어느 정도 이게 많이 경험했냐에 따라서 사춘기를 어떻게 겪냐에 달라지고 회복되는 것도 어느 정도 했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회복 가능할 수도 있고 아예 이게 너무 많으면은 그래서 제가 성격 장애나 이런 사람들은 장애가 된 사람들은 성격 장애까지가 제일 치료하기가 힘들어요. 관계 형성 자체가 안 돼요. 나머지는 정신분열증은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관계 형성을 할 수 있고 우울증도 관계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성격 장애, 어처증, 어부증 뭐 이런 거는 관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작업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도 오늘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배우러 왔고 사전에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공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지해갖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금방 관계가 돼서 이렇게 관계가 되는 거야. 전혀 지나가는 사람부터 야 당신이 와서 강의 들어 그러면 듣겠어요? 전혀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할 때는 관계부터 먼저 만들어야 돼요. 관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작업 들어가야 되는데 관계 만들기 전에 작업 들어가면 변태로 몰려요. 문제가 더 악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도 부부 관계도 모든 문제가 있을 때는 관계부터 점검을 하세요. 작업부터 뭐 어떤 달라져야 될 거면 상대방 요구하고 뭐 이렇게 어떤 그걸 하지 마시고 뭘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관계만 제대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관계를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하지 말도록 해야 돼요. 예. 자정체감 같은 경우는 보통 의식된 전의식, 무의식적에서 스스로 느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의식을 갖고 그 스스로 그걸 계기가 없으면 자각을 하는 그 정도가 무의식에 가까워요, 아니면 의식에 가까워요? 그 얘기는 여기서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 자아정체감, 뭐 의식, 무의식 그렇게 한다는 것도 사람마다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 거지. 꼭 그런 것도 아니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많이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그 돌아가야 될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질문이 더 있는 분들은 그 남아서 그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 또 가야 될 사람 빨리 가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못한 거는 또 나중에 또 특강을 할 때 하시고 제가 그 저기 제가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하나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언제든지 오시면은 집단 상담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도움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밤늦게까지 이게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고 다음에 또 봅시다.